오늘 주제는 그 단군 왕검과 부르테자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환웅천왕의 배달국과 홍삼문화라든지 그리고 배달국의 3대 성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부족하지만 크게 한번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단군 왕건과 그의 장남인 부르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군 조선은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1왕조, 2왕조, 3왕조 해가지고 전체 합하면 2096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역사는 요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라,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데 하상주 시대, 그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이렇게 지나서 진나라, 한나라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단군 조선은 하나의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 중에서도 요순 시대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부분과 그 시대에 우리 이제 단군 조선의 단군 왕검과 부르테자 2대 부르단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왕검인데요. 단군 왕검은 뭐 누구나 다 아시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했지만, 배달의 민족이면서 단군의 아들이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은 요즘은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때는 들어봤거든요. 단군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말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한 100세를 사셨던 역사학자인 최태영 박사님은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은, 우리 조상들은 요임군과 같은 시기에 조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단군들이 다스렸음을 잊지 않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동몽선습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천자문 다음에 가르쳤던 것이 동몽선습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기자 위만을 이야기한 어떤 한계는 있지만 단군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최태영 박사님도 이렇게 한탄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이 신화, 단군이 허구라고 하는 역사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이전에 단군이 47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은 어떠냐면 100년이 지나서 단군이 허구다, 허구의 인물이다, 신화의 인물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00년 전으로 넘어가서 대일항쟁기라고 하죠. 일제 시대에 대일항쟁기에 단군 역사를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지켰나라고 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이제 부산에 와서 보니까 부산의 독립운동가가 이제 박재혁 의사라고 있어요. 부산 경찰서를 폭파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분과 함께 그 친구가 최천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른쪽에. 근데 이 최천택이라는 분이 증언을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어떤 거사를 하기 전에 고등학생일 때 17세에 우리 역사를 갖다가 전부 불태우고 그리고 압수하고 하니까 역사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의 나이에 동국 역사라고 하는, 옆에 보시는 책인데요, 동국 역사를 복사 출판해 가지고 등사판을 구입하여서 배부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때 일제 관원들은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가가호호마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발각되어서 제1차로 경찰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만에 뭐 어머니 나서고 누구누구 나서가지고 좀 석방해 달라라고 해서 석방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형사가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뭐냐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한국 역사를 이렇게 수색해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했는데 너무나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과서였다는 거죠. 이 동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조선, 왕호, 성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이 나옵니다. 단군, 성은 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군이고 왕검이시다. 또는 뭐 왕험이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부인이 있는데 비서감녀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 후비라고 해서 비서감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뒤에 이제 기자, 위만, 한사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은 잘못되었을 지언정 단군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19년 2월 1일에 최초의 독립선언서가 있었는데요. 3대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무호 대한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천만 형제 자매여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어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돕는다라고 해서 단군 대황조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렇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창호 선생 그 종교가 기독교이건 무엇이건 간에 우리 황조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런 단군을 드높이는 그런 가사를 지었습니다. 대황조의 높은 덕이라고 해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어요. 우리 황조 단군께서 태백산에 강림하사 대황조의 성덕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5절까지를 다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대황조라고 하는 것은 단군을 뜻해요. 그래서 단군 대황조의 높은 덕을 잊지 마세, 높은 교화 빛내보세, 큰 공덕을 기념하세, 대황조를 향한 충성 변침하세라고 해서 단군 아래에서 모든 한민족들이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되겠죠. 임시정부의 주석인 서고 이동영 선생도 우리 민족의 뿌리는 단군이다.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의 계급과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적 정신적 맥으로 삼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김구 선생이 계시고요. 임시정부를 꾸려나갔던 남파, 뭐 김구 선생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남파 박찬익 선생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박찬까지 비슷해서 봤더니 본관이 같으시더라고요. 반남박 씨이신데 이 박찬익 선생은 항상 단군 영정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분만 그 지니고 다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정도의 어떤 단군 영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드처럼 만들어서 보급용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가지고 상해에 있는 대종교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상해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대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영정을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쉽게 봉인할 수 있도록 봉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의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 신규식 선생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뭐 을사년이 되어서 분통에 터져가지고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서 지금 선글라스를 항상 이렇게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3번의 자살 끝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2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상해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신규식 선생 같은 분은 매일 아침마다 단군 할아버지 영정에 청수 올려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독립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은 단군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이제 단군을 모신다라고 하지만은 단군의 역사도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냥 일제시대의 단군을 어떤 정신적인 구신점으로 삼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군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오래되었다,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처럼 이제 만리장성 바깥에 이제 홍산 문화, 우리의 어떤 조상과 관련이 있는 홍산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화량이 있습니다. 그 우화량에는 여신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신묘는 그 위쪽에 여기 고속도로가 가운데 나 있고 아래쪽에 이제 천재단이 있고 그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여신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화량에 여신묘가 있는데 이분은 웅시 여왕일 수밖에 없다. 1984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여신묘의 여신상은 인체 3배, 2배, 1배 해당하는 7 여신상이 십자형으로 배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온 것이 곰의 발, 곰 형상의 옥기, 그 다음에 곰의 턱뼈,
이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곰 토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곰 토템과 이제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곰 형상의 옥장신구는 이 요한 문명의 지도자, 이게 배달국의 지도자의 그 배, 뭐 단전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가부자를 하고 있는 여신상은 이제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 그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과연 곰토템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성이 가부자를 틀고 있으면서 여성이 이제 눈에 옥을 박았기 때문에 그냥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여신이거나 여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곰토템 부족의 여왕이 수행을 하며 인간 완성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삼국유사 고조선기와 한단고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웅족과 호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웅족과 홍족, 환웅천왕의 환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있는 이러한 어떤 이야기 구조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단군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단군과 그 이전에 어떤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구려 벽화 씨름도라고 하는데요. 이 씨름도의 왼쪽을 보시면은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신단수라고 하고 그 신단수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신단수의 아래쪽에 보면 곰과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있습니다. 우측에 곰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왼쪽에 호랑이가 있고요. 그다음 보시는 면에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곰이 있습니다. 나무는 곰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그 위쪽에 보면 둥지를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날고 있죠. 그래서 이 새 토템과 그다음에 곰 토템, 그다음에 호랑이, 범 토템 이것이 이제 갈려 있다는 겁니다. 새 토템은 환웅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환웅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곰 토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천 1호분 고분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호랑이가 있고 곰이 있는데 호랑이는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하는 모습인데 실제로는 그냥 수행을 못 해가지고 동굴 속에서 이렇게 쫓겨난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멀리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환단고기에는 사해에서 추방당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BC 2세기에 요령성 평강지구의 출토 금동 장식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금동 장식을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나오고 그 위에 새가 있죠. 독수리로 또 얘기되고 삼조고로 얘기가 됩니다. 그 삼조고에 보면은 삼조고의 부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호랑이는 들썩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곰 뒤쪽에 보면은 우측에 거기에 보면 이제 늑대 이리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방 유목민족의 어떤 상징이 늑대잖아요. 그래서 그 북방 유목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흉노라든지 그 뒤에 돌고리라든지 그 뿌리가 단군조선 그 이전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의 선진 문화를 통용하던 곰과 범의 지도자는 이제 환웅천왕께 우리도 참된 인간으로 살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웅족과 호족이 살고 신단수 앞에 기도해서 환웅께 하늘의 계율을 지키는 신시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 신주로서 환골케 해서 체질을 개선하여 신선의 몸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이 이런 어떤 수행, 정해법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고요해야 하는 수행을 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고 참된 인간이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뭐 21일 동안 수행을 하는데 호족은 참지 못해서 나가버렸다. 그리고 웅족 여인은 그것을 참았기 때문에 삼신의 광명의 도를 깨우쳐서 마침내 이제 참된 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환웅신하다 이렇게 단군보다는 환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임재 교수님도
환웅 본풀이가 단군의 어떤 본풀이, 스토리텔링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환웅의 건국 사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환웅이 어떻게 건국을 했는가? 환웅이 이렇게 어디죠?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태백산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물이 3천을 거르고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와 보니 여기에 원래 있었던 족속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웅족과 호족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건국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18명의 환웅이 계신데 이 과정은 어디일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대 초대 환웅 있죠. 커버란 환웅이라고 합니다. 커버란 환웅이 있고 그리고 커버란 환웅 때에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족이 사해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웅족의 어떤 여인족이 있죠. 그 여인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뒤로 이어지는 것이 그런 어떤 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바란에서 두 번째 거불리 환웅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가장 유명한 분은 이제 14대의 자오지 환웅 천황이잖아요. 치우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치우 천황의 바로 위에 사와라 환웅이 있습니다. 사와라 환웅. 자, 사와라 환웅 때인데요. 이때에 대한 기록이 태백일사 신시본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와라 환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 우리 단군할 때 그 단이잖아요.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이 박달나무가 우거진 그 터전 단허에 봉함을 받아서 왕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에 이 윗대 왕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검이라고 하는. 그래서 왕검이 덕을 베풀어 백성을 사랑함으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지역 왕검이 와서 방문을 바쳤고 귀화하는 자가 1000여 명이었다. 그 뒤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 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 이분이 바로 단군 왕검이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미스테리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제 일단은 뭐냐면은 왕검들이 여러 명의 왕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0년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환웅천황 때 배달국은 1565년이잖아요. 약 1500년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셋으로 나눈다고 하면 3분의 1, 3분의 1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지난 그 시점이죠. 거의 이제 말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거기에서 이제 460년 전에 왕검이 있었고 그리고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적인 인간이다. 그 정도로 이제 높으신 분으로 봤죠. 근데 신인 왕검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단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께서 처음에는 이제 BC 2370 이 도표를 보시면은 2370년 5월 2일에 탄광을 하셔가지고 14세 때 그리고 BC 2357년에 웅시국의 비왕이 되었다. 24년간 섭정을 하고 38세인 이때가 뭐냐면 BC 2333년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입니다. 단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왕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임자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맨 위를 삐침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왕검에서 임검으로 갔다가 임검이 임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임금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왕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삼국유사에 분명히 고조선기에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보면서 뭐냐면 일제 학자들은 이게 고려시대에 지어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구려 벽화도 보여드린 거고 더 오래되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유사에 보면은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 주몽도 뭐냐면 단군 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단군의 뭐 진짜 바로 직계 아들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주몽도.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를 보면
신라, 고구려, 그리고 남북 옥저, 동북 부여, 예맥 등 여러 임금이 누구의 후손인가를 묻는다면 세계는 역시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 부분에 보시면 단군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군에서부터 그 세계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제왕운계에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유사에는 뭐 분명하게 위서의 운 내왕 이천제 유단군왕검이 또 아사달하시고 개국하사 호조선하시니 여고동시라라고 해서 위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위서를 인용해서 2000년에 걸쳐서 단군왕검이 있었다. 단군왕검이 계셨다. 단군왕검이 계시고 그리고 도읍은 아사달로 했고 그 다음에 국호는 조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고동시다. 이게 요임금과 동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요라고 해야 되는데 피휘를 하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고동시다. 요임금과 동시대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초낭조에 고구려 동초낭조에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집이다. 그리고 혹은 왕의 도읍을 왕험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평양은 이제 고구려의 평양은 3평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고 그 우리 한반도 바깥에 있는 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집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선인왕검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단군왕검은 선인왕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신인왕검이 출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군왕검, 선인왕검, 신인왕검 다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은 신선선자예요. 신선과 같으신 분이다. 선도를 닦으신 분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분명히 고래로부터 고구려 무역화 뭐 그 이전의 어떤 유물, 홍산 문화의 유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단군에 관한 단군의 어떤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단군의 어떤 그 윗대의 환웅과 그리고 웅족과 호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거는 허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단군 신화로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단군 신화로 만들기를 하고 있고 단군은 허구의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제 일제가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메이지 유신이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1873년 메이지 유신이 있고 나서 정한론을 피게 됩니다. 이게 정벌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을 정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한론을 피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뭐냐면은 정한론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를 갖다 왜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군을 신화 만드는 겁니다. 1894년 도쿄국제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수의 단군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삼국유사에 나온 단군 사적은 한국 불교의 설화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공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저희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이 사람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구라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라키치 교수가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이 설화의 가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있냐면 케이오 우석 출신의 나카미치오가 있는데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학자가 되겠죠. 나카미치오. 그래서 중들이 날조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죠. 이련 스님을 갖다가 중이라고 한 거죠. 중이 날조한 이야기다. 승도의 망설을 역사상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라고 해서 이들이 보는 또 이들이 쓰는 신화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거는 가공이고 날조된 거라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계승한 것이 뭐냐? 이만희시류죠. 이 이만희시류가 1920년대 단군고라는 논문에서 단군의 건국사를 신화로 다시 조작하였다. 그래서 이는 20여 년 전에 나카미치오가 만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한 것이다. 우리 역사 왜곡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만희시류는 사진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이만희시류는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남쪽의 한민족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남북한이라든지 뭐 북조선, 남조선 이런 것도 없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반을 갈라버렸어요.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고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키는 동시에 일선 동조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군 조선을 갖다가 북쪽만 단군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멸망할 때 한사군이 들어와서 400년 동안 지배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쪽은 단군 조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4세기에서 6세기 임나일본부라고 해서 일본이 들어왔다. 이거를 이렇게 묶으려고 했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거두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단군 조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부산 여기도 보면 고조선 땅이 아니에요. 단군 조선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단군의 조선이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이만희시류의 남북한을 분리한 남북을 분리했던 그런 어떤 지침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 주장이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한국사의 고조선 지도를 보면 고조선은 거기는 뭐냐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하고 좀 뭐 만주 조금 해가지고 유화 쪽엔 조금 해가지고 이런 영토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교과서가 이렇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진이 있다. 진국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진이 뭡니까? 진국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최근에 춘천 중도의 유적이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뭐 구석기부터 해서 고조선 그리고 이어져서 삼국시대까지의 유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춘천 중도 유물이 있었는데 고조선 유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의 어떤 지도 있잖아요. 고조선 지도 포함을 안 시키는 지도 있잖아요. 남쪽을 포함 안 시킨 지도에는 이게 고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고조선 유물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고조선 영역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고랜드가 지금 5월 5일 날 개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한 10년 지었나요? 그래가지고 레고랜드를 개장을 해서 그러면서 고조선 유적지는 완전히 깡그리 이렇게 무너졌는데 유적공원을 그래도 세우겠다 시위를 많이 해가지고 유적공원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걸 개장을 강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운 후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에 왕조사나 문지 고전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도 단군 신화라는 용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단군 신화라고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 허구의 인물, 가공의 인물로 보는 주장은 일제 관변학자, 아까 보셨던 뭐 구라키치라든지 미치오, 나가 미치오라든지 일제 관변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이들에게 역사를 배운 조선사 편수에서 같이 이렇게 역사를 배웠던 이병도와 가는 학자들이 광복 이후에 국내 주류 역사학계를 이끌면서 현재까지 그 아까 보셨던 그 프레임 단군조선이 어떤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교원대에 뭐 송호정 교수라든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군은 신화다.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가 형성, 단군조선은 국가 형성과 동시에 곧바로 멸망했다. 국가가 형성되면서 곧바로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단군조선이 2000년이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머리와 꼬리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명나라 사대주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 놓은 책들이 단군은 인정을 하지만 그 뒤로 쭉 이어져가지고 중간에 기자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기자가 우리나라를 문명시켰다. 중국의 기자가.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부왕, 준왕, 위만조선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역사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조선왕조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사대주의 사관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일제가 딱 와서 보니까 야 이거 단군만 지우면은 그럼 툭 떨어진다. 몸통이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군만 없애버리면, 단군만 신하시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위만조선으로 가버립니다. 위만조선을 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멸망하기 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뭐가 있냐면 단군이 이제 건국했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것을 이어서 뭐 연나라와 거의 이제 저기 뭐 이렇게 같이 대립을 했던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꼭 나오는 게 부왕과 준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준왕이 이제 원래는 번조선의 변두리에, 우리 이제 대단군이 다스린 곳이 아니고 이제 중국하고 맞다가 대립하고 있는 그 번조선의 거의 마지막 왕이 이제 준왕인데, 이 준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탈을 했다. 그래서 위만이 이제 이었는데 고조선을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해서 위만조선.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호정 교수처럼 단군은 신하다라고 하고 허구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의 역사는 약 2200년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22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생선과 동시에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단군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썼는데, 단군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우리 학계가. 교과서 속에서도 단군을 삭제하고 있다. 교과서, 지금 교과서에서 단군, 어진, 영정이라고 하죠. 사라졌어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 현재의 어떤 교육 과정에서 단군, 어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군의 어떤 이념이다. 물론 그것은 그 이전에 환웅천왕의 이념이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우린 지금 단군의 이념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홍익인간 제세위화가 있는데 국사교과서에서 홍익인간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사교과서는 동아출판 중학역사 2라고 하는 것만 유일하게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적혀 있고 그 외에는 홍익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교과서의 어떤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침에서 보면은 뭐 없애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국사교과서에서 배우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국사교과서에서 홍익인간 삭제하고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 12명이 그렇게 삭제를 시도를 하다가 국민적인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서 지금 강화도 만이산, 그러니까 단군의 어떤 성지다, 단군의 어떤 흔적이다,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인데 국사교과서에서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의 사진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강화군청에서는 이게 철조망에 갇혔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강화도 만이산의 이제 참성단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길을 철조망으로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왜냐면 뭐가 자꾸 이게 관광객들이 오니까 부서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보조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19년 4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최근에야 이걸 완공을 했어요. 근데 완공을 해도 닫아놨습니다. 지금도 철조망이 닫혀 있고 특별한 날에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아한 것이 태백산에도 천재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항상 거기서 뭐 절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오직 강화도 만이산은 그전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교과서와 맞물려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영국박물관, 영국에 이제 중국관과 일본관이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관은 왜 없냐라고 해서 1990년대 후반에 독지가가 10억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영국이 박물관에 한국관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 독지가가 10억을 내니까 한국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학자들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대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중일 아예 없었으면 좋은데 한중일 비교해 놓고서 거기에 우리나라는 야 이거 나라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고조선이 없어. 그다음에 뭐 청동기는 10세기고 철기는 4세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철기도 보면 4세기가 아니라 뭐 임재 교수님은 12세기 BC 12세기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뭐 연해주라든지 여기저기 보면은 8세기 정도에는 철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4세기까지 늦춰놨죠. 청동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교과서에서마저
BC 1500년까지 올라갔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고조선의 건국 시기까지도 이제 청동기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10세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작은 여기 보시면 프로토 3 킹덤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프로토, 원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해서 저는 옛날에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근원적인 삼국이다. 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시적인 삼국이 아직 그 나라로서 구실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해서 AD 300년 전까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임나일본부 설 때문에 일제 관변학자들이 만들었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초기 기록 불신론이잖아요.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약소국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삼국이라고 하는 고고학적 용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또 뭐 김월령 교수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고고학자가 초기에 그런 일제의 어떤 스승의 어떤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원삼국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군 조선과 그리고 단군 왕검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환기, 뭐 그 다음에 신시 개천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초반까지 단기를 썼었거든요. 단기 4300 몇 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단기를 모르기도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단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소설가 이문영 씨인데, 기원전 2334년 고조선 건국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인 결정이다. 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지금에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 아니면 토론을 한 건데, 그 역사학과 대학원생들은 다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저희 교과서에서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서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33년이라고 하는 단기도 틀렸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따가 이게 정확하게 단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 왕검은 실존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 왕검의 탄생은 이제 보시면은 신묘년이다. 그래서 단군 세기를 보면 이 단군 세기는 47대 단군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뭐 명확하게 그 행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단군 왕검은 정확하게 왕검 부모님도 나와 있고 태어난 시기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문헌하고 교차 검증이 됩니다. 다른 문헌과도 이제 비교할 수 있죠. 그 문헌조차도 뭐냐면은 전부 다 위서로 취급을 하는 학계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다. 신묘년 5월 2일에 인시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묘년이 있죠. 우리가 봐둬야 될 게 신묘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진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년. 요거를 이제 뒤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전체 단군 왕검의 어떤 생애 요약을 하자면, 고기에 온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고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여 따랐다. 아까 이제 박달나무 터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단허라고 했었는데 거기가 13세 환웅 때에 그때 이제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 단허에 뭐냐면 왕검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 이제 갑진년이 나오잖아요. 신묘년, 그 다음에 14세 갑진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진년에 당요 때에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들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조께서, 이 단군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그리고 제왕으로 93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묘년에 태어나셨다. 신묘년 5월 2일에 인시의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셨다. 그 다음에 14세가 되던 때니까 신묘년부터 쭉 해가지고 갑진년이 됩니다. 이 갑진년에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천거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웅시왕을 대신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이죠? 24년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진년이 되자 웅시왕이 전사하자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 우거진 터에서 온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라고 해서 신묘갑진 무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군왕검은 38세 웅시왕이 전사하자 단국에서 돌아와 즉위하였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BC 2333년이었습니다. 단군왕검의 탄생은 5월 2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단군의 부모는 아까 보셨듯이 단웅과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시다. 그리고 24년간의 섭정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섭정 시절이 잘 나와 있는 게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두 군데 동시에 환단고기는 5권의 책을 하나로 합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만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동시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진년에 개국을 했다. 그래서 무진원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진원년을 갖다가 아까 봤던 이런 이문영 씨라든지 학계에서 이렇게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영 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원전 2333년은 조선초 동국통감에서 제시된 연도다. 동국통감에서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조선초에 있었던 그 문헌에서 연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초에 있는 걸 따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군세기는 고려 말이잖아요. 고려 말이고 그리고 삼성기는 신라 말이잖아요. 삼성기 상은. 그렇기 때문에 위서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고조선 건국은 요임금 25년인 무진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이다. 단기의 연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단기가 맞다라고 하면 또 빠져나갈 구석이죠. 단기의 연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신화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에서 이것이 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시면 여고동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임금과 동시간대에 단군이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면 단군 왕군께서 아사달에 어떤 나라 조선을 언제 세웠냐? 요임금과 같은 때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통감에서 무진년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제왕운기가 있어요. 제왕운기에는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일어났다. 분명히 이제 무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제시주에 보면 이거 다 고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응제시주에 보면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했다. 분명히 무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세기로 가도요. 그러니까 동국통감 이전에 단군이 개국을 했는데 그때는 언제냐? 무진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유사에서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무진이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거든요. 삼국유사에는 어디에 나오냐? 주석을 달았잖아요. 이렇게 작게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삼국유사에서 위서를 인용해서 여고동시다. 요임금과 같은 때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진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진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무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이전의 고서들의 무진년 즉위 이 얘기가 꼭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임금의 즉위년이 무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왕운기, 응제, 시주, 동국세년가 전부 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삼국유사에서도 주석에 분명히 무진년이라고 나왔다. 그리고 제왕운기에도 무진년이라고 나왔다. 응제시주에도 조선으로 들어가서 응제시에도 무진년으로 나왔고 동국통감의 마침내 거기도 무진년이라고 나온 것이다. 정리한 것이죠. 왜냐하면 동국통감은 관찬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렇게 만들라고 해가지고 역사서를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동안에 있는 책들을 보고서 이게 단군이 언제 즉위를 했냐? 아, 무진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른 책들을 보니까 다 무진이라고 되어 있으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무진이라는 건 뭐냐? 여고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 보셨던 삼국유사라든지 여기 보면은 요임금과 동시에 즉위했다. 동시에 즉위도 맞고 동시간대에 단군 임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좀 아울러서 얘기하는 그 한자 해석으로도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신묘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에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세 때 즉위를 합니다. 단군 임금이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를 해요. 즉위. 그러면 갑진년에 즉위를 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단군 조선에서 즉위한 게 무진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 즉위를 한 겁니다. 갑진년에 단군 왕검이 즉위를 했는데 그 갑진년에 누가 즉위를 했냐면 요임금이 즉위를 했어요. 요임금이 갑진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고동시가 맞죠. 요임금과 동시 때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임금이 이때 즉위를 하면은 무진년이라고 하는 요임금 25년이에요. 요임금 25년에 단군 왕건께서 단군 조선에 그러니까 조선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요임금과 동시간대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임금이 누가 있었냐? 그게 요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거를 연대로 해가지고 같은 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도 실제로 맞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시간을 얘기해도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쪽에 뭐냐면 국내 주류학계에서 그거 틀리지 않았냐? 요임금이 즉위한 해지 무진년은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다 틀린 겁니다. 이거를 갖다 해결해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14세가 되던 갑진년에는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했고 그 다음에 무진년에는 고조선에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위가 두 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문헌들이 조금씩 이제 헷갈렸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런 본이 나오고 문헌이 뭐냐면은 무진 즉위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진 즉위설이 나오고 무진년은 뭐 그래가지고 요임금 25년이다. 그러니까 동국통감은 뭐냐면은 무진년이 요임금 25년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는 문헌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진이 헷갈린 거예요. 삼국유사는 무진을 좀 헷갈린 겁니다. 그 전에 무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석에다 다른 거죠. 여고동시라고 하는데 이 무진은 요임금이 즉위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을. 근데 그 추정을 정확하게 하면은 그때는 뭐였냐면 14세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한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연대가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무진년에 단군이 조선에 등극한 것은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따라서 단군세기에 따르면 요임금과 같은 때에 즉위를 했고 단군왕검 즉위가 무진년인 것 이 모두가 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 역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후의 누에치기, 그러니까 초대 단군 왕검 때 비서갑에 사는 하백의 딸을 황후로 삼고 누에치기를 맡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초대 때 누에치기를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이전에 환웅의 나라 배달국 시기에 이미 누에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에 뭐 BC 이런 옥류회가 있었다. 오한기 박물관에 누에 유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르당군 때도 농업과 양잠을 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9년 홍수인데요. 단군왕검 때 50년에 단군왕검 50년 제위 50년에 단군 조선에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때가 BC 2284년인데요. 홍수가 일어나요. 근데 이 홍수의 시기는
전 세계에 이제 대홍수 신화들이 있습니다. 대홍수 신화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제2 50년 정사년에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왕건께서 풍백팽우에게 명하여 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 단군조선의 어떤 물을 다스린 치수는 풍백이 맡았습니다. 풍백팽우가 맡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처하게 하셨다. 우수주의 그 내용이 기록한 비가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9년 홍수는 실제로는 22년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요임금 시대인 BC 2288년에 홍수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이때 중원에서는 요임금이 있었죠. 근데 곤이 그 신하인 곤이 8년 동안 치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하니까 이제 순임금이 섭정을 해가지고 순임금 시대에 BC 2280년 8년이 지났죠. 이때 곤을 갖다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곤의 아들인 우에게 치수를 맡겼어요. 순임금이 이제 맡긴 거죠. 근데 우도 13년간 치수에 힘을 쏟았으나 성공을 못했습니다. 벌써 한 21년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BC 2267년 조선의 단군 왕검이 파견한 그 아들 태자 부루에게서 치수법을 물을 다스리는 법을 전수받아가지고 홍수가 발생한 때로부터 22년이 지나서야 치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원에서 이렇게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 9년 홍수를 노아의 홍수와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66년의 차이다. 또는 또 다른 어떤 연대 비교를 통해서는 20년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9년 홍수와 노아의 홍수는 20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 뭐냐면 우리 단군조에 이렇게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마리산 참성단을 축조를 합니다. 홍수 때문에 제위 51년 무원년 2283년에 왕건께서 운사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의 삼낭성을 건설하게 하시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시니 지금의 참성단이 곧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3년 뒤에 제천단을 쌓고 나서 단군 왕검께서 친히 천제를 여기서 제를 올리셨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 천제 문화가 강화도 마리산에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요 임금 때 홍수가 내렸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요손 시절 하면 굉장히 좋은 시절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뭐 판소리라든지 뭐 민요라든지 이러면 요순지치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요순 선양 요가 이렇게 제일 정치를 잘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아들이 아니라 줬다. 그래서 요순 선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군 왕검이 개입을 해서 교체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께서 당뇨와 같은 때 요의 덕이 갈수록 쇠하여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천황께서 단군 왕검께서 순에게 명령하여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군사를 보내 주둔시켰다. 그래서 우순과 함께 당뇨를 정벌할 것을 언약하시니 요임금이 힘에 굴복하고 순에게 의탁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나라를 넘겼다. 순에게 나라를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단군 왕검의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는 요순의 어떤 선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적은 책들이 중국 문화에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정의의 사마정은 죽석인연을 이용해서 요의 덕이 쇠하자 순이 가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 가뒀다. 그리고 당대 유지기는 순이 요를 평양으로 내쫓았다. 순이 요를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에서는 무릇 왈 요순 선양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순이 요를 협박했다. 전국시대 한비자는 죽석인연에는 순이 요를 가뒀다라고 해서 이 정도 문헌이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환단고기의 내용하고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강화도 마니산에 참성단이 있고 그 아래쪽에 삼낭성을 또 이렇게 강화도의 정족산성인데 삼낭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뭐 삼낭성을 축조를 하게 되고요. 삼낭은 원래 이제 배달의 신하의 직책이고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인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삼낭성에 강화도 삼낭성에 가보시면 세 명의 아들 셋이 뭐 단군의 아들 셋이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서 그걸 삼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낭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국의 신하였다. 이 삼낭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게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단군의 신하는 아까 팽우가 치수를 담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풍백 팽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단군 조선의 치수는 팽우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여기저기 이제 우리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홍만종의 역사서에도 나오고, 팽오가 치국 내산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곳에 전부 다 이렇게 팽오가 높은 산과 큰 하천을 다스리게 하고 우수에 이르러서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였다. 이종희의 수산집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의 아들이 3명으로 삼낭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단군 아들이 뭐 3명이나 4명, 여러 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뭐 그런 단초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군의 아들은 원래 4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규원사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규원사화에는 부루가 첫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부루, 부소, 부우, 부여라고 해서 부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여입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부여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여란 이름이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거고요. 단군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부루부소, 부우, 부여가 있었다. 성제, 이시영, 독립운동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군한 거면 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게 나이로 나오는데 단군의 수명이 이렇게 많은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1048이라고 나옵니다. 다 전부 다 수명이라고 나옵니다. 동사 강목은 단군의 수명은 1048입니다. 8년입니다. 제왕운기 1028년이라고 했다가 본기에는 1038년이라고 했다가 응제시주에 가서 뭐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한 거예요. 맞춰보니까 1048년이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의 세년가에도 1048, 역대 세년가에도 1048세, 동국통감도 1048이라고 했는데 동국통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단군의 수명이 아니다. 그 후손들이 역대로 다스린 횟수다라고 해서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뭐 천사를 한 명이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여러 단군이 있었다. 후손들이 있었다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기년아람은 독특하게도 이제 단군의 수명은 1048 또는 1908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 이 1908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삼국유사 말고도 기년아람이라고 하는 책에도 1908을 얘기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왜 수명을 얘기할 때 그냥 약 1000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1048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분명히 문헌상으로 1048이라는 게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08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은 단군 수명이 1908이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삼국유사에는 주나라 무왕이 중에 김효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겨가셨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응거하여 산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군이 어찌됐든 뭔가 옮겨서 산신이 되었는데 1908세를 사셨다. 거의 2000년 사신 거예요. 근데 거의 2000년이라고 하지도 않고 1900년이라고 하지도 않고 1908이라고 했다. 이건 뭐냐면은 1048과 1908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동국통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군의 수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치에 있는 말이다. 수명이 될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옛날 기록에는 1048세, 1908세까지 장수하였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소설이 있지만 이거는 불조 석가모니가 3만 년, 3천 년, 500년 장수하였다는 것을 모방하여 만든 말인지라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유사만을 보고서 한 얘기, 나 몇 가지 문헌만을 보고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과연 1908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 단군의 나이라고 수명으로 알려져 있고 신선의 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1908이란 도대체 뭐냐 단군 세계에 나오잖아요. 1세에서 48세, 43세 물리단군까지의 영년이 1908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제1왕조가 있었고 제1왕조가 이제 송화강 아사달 시대, 그러니까 3번 변천하는 거죠. 도읍을 바꿉니다. 송화강 아사달 시대에서 백악산 아사달 시대, 장당경 아사달 시대로 3번을 갖다가 도읍을 바뀌게 되는데 이때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1왕조는 삼한이라고 불리고 제2왕조는 삼조선이라고 불리고
제3왕조는 대부여라고 불리는데 제1왕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제1왕조가 1048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문헌 중에서 단군의 수명을 1048살이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제1왕조만 얘기한 겁니다. 제1왕조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삼궁교사라든지 아까 보셨던 기년아람의 1908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2왕조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제1왕조 1048년, 제2왕조 860년을 합해서 1908년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48년은 단군조선의 제1왕조, 1908년은 단군조선의 제1왕조인 삼왕과 제2왕조인 조선 시대를 합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떤 하나의 그 단군 한 분의 어떤 나이로 해가지고 전승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단군은 제위 93년을 사였다. 단군 조선에서 단군 성조께서는 비왕으로서 24년 그리고 제왕으로서 이 조선의 어떤 건국을 하시고 제왕으로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는 130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자년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 제위에 있으신 지 93년이다. 제왕연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제왕연대기라고 해서 최치원 선생이 남겼다라고 하는 제왕연대기의 단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1928년에 누가 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단군께서 경자년에 돌아가셨다. 93년 재위 있으신지 93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어떤 흔적이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풍습이 뭐냐면 댕기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댕기머리 이제 뒤에 이렇게 이게 댕기머리잖아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뭐죠 드라마가 이제 수상을 했어요. 배우 미국에서 이제 미 배우 조합상에서 남녀 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때 댕기머리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이게 정호연 배우가 주연 배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댕기머리예요. 한국 거예요.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댕기가 무슨 뜻이냐 뜻을 물어본 거예요. 아나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때 당황했죠. 이때 당황했어요. 아 이게 댕기가 이제 우리 저기 배우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거 맞죠? 맞죠? 헤어스타일이에요. 아 그거 누가 몰라요? 헤어스타일인 거. 헤어스타일인데 댕기가 뭐냐 이거죠. 그게 이름이에요. 헤어스타일의 이름이에요. 이제 이걸까지만 아는 거죠. 이 유래를 알았으면 그것까지 얘기했으면 정말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위 93년 경자년 3월 15일에 단군 왕검께서 붕어하시니 돌아가셨다는 거죠. 단군 왕검께서 돌아가시니 교회에서 심리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다. 모든 백성들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여 항상 단군 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기를 받들었다. 아침 저녁으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댕기머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여러 가지 풍속들을 갖다가 고찰하는 풍속고에서 지금 아이들이 따은 머리 끝에 들이운 헝겊이나 이런 것은 단기라고 하니 이는 단군께서 백성들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치시고 신령한 성품 닦기를 훈계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신덕을 추모하여 머리를 따 들이우고 단계라고 하며 반드시 거기에 수복강령이라 쓰고 이를 빈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서 댕기가 나왔다. 댕기가 우리나라를 처음 여신 단군을 추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댕기머리가 그 단군을 추모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단군 왕검을 추모하는 데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단군의 장남인 이제 부르테자를 알아볼 텐데요.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짧게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설상의 인물로 단군의 태자다. 뭐 위키백과에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군의 아들에 관한 부르에 관한 문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문헌의 문제는 뭐냐면 동부여의 태조 있잖아요. 헤브루가 있습니다. 이 부르와 헤브루를 헷갈렸어요. 동일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일 이름인 거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부인이 이제 하백녀라고 하는데 헷갈려가지고
200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 차이를 무시하고 고조선에 단군 왕검의 아들 부루와 그다음에 동부의 해부를 동일인으로 혼동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문헌에. 단군은 부루를 낳았다.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삼국유사에도 보면요. 삼국유사에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있는지 몰라요. 단군기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 문헌이 있었죠. 단군기에 이르기를 단군이 하백녀와 요친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부루라고 하는 아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뒤에 가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는데 부루와 주몽은 이복 형제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헤브루가 있잖아요. 헤브루와 주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루와 주몽이 이복 형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국유사에 아까 보셨듯이 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헷갈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주몽의 바로 위에 이제 단군이 계시고 바로 진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손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때는 이복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왕운기 6년 뒤에 지어진 제왕운기는 여기도 보면 또 단군 본기에는 비서갑 하백녀의 아들이 저 여자 하백 가문에 그 하백 가문의 여성이 있는데 혼인을 해서 남자 아이를 낳으니 부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동명봉기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부르가 있었다. 부여왕 부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을 필요가 없는데 동명이인을 갖다 이어버리니까 모든 국내 문헌이 헷갈려졌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뭐냐? 삼국유사나 제왕운기나 단군의 아들은 부르다라고 하는 부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14세기에 이함의 단군세기 환단국의 그 단군을 다루고 있잖아요. 단군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군의 행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놓는데 특히나 뭐냐면은 중원과의 어떤 관계를 그려놓는 게 있어요. 바로 제위 67년 갑술년에 왕건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서 치수를 하게 한 겁니다. 우순이 보낸 사공과 도산에서 만나게 하셨다. 태자께서 부루 태자께서 오행치수지법을 전하시고 나라의 경계를 살펴 정사하니 유주, 영주 두 주가 우리 영토에 귀속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 단군 세계에서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부루 태자를 보내가지고 우순에게 순에게 보내가지고 치수를 돕게 했다라고 하는 도산에서 만났다. 도산에서 어떤 회맹, 어떤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뭐냐면 그 뒤에는 단군의 아들이 부루라고 하는 거에 첨가가 되어서 뭐가 나오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부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군이 비서가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 아들을 낳으니 부르다라고 하면서 또 헷갈리죠. 동부여의 왕이라고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단군이 당요와 더불어 같은 날에 임금이 되었고 우가 도산에 모임을 당하여 우가 도산에 모임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루가 단군의 아들 부루가 부루를 보내어서 조회하게 하였다. 조회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많이 아는 말로 이제 왕이 있으니까 아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후국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거꾸로 사건은 동일하게 단군세기가 동일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응제시주도 마찬가지로 하나라 우왕 때에 이르러서 제후들이 도산에 모일 때 단군은 태자 부루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대로 이 뒤에는 단군세기 이래는 쭉 나오는 거예요. 서거정의 필원 잡기에도 보면 우가 요순 우 하잖아요. 우가 제후들을 도산에 모을 때에 이르러 단군이 부루를 보내었다라고 해서 저 중원과의 어떤 관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단고기 이맥의 태백일사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죠. 9년 홍수가 일어나서 그 재앙이 만민에게 미침으로 단군 왕건께서 태자 부루를 보내어 우나라 순임금과 약속하게 하시고 도산회의를 소집하셨다. 순임금이 사공 우를 보내어 우리의 오행치수 지법을 받아서 치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때 우를 감시하는 거죠.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하여 부려분정에서 논의된 일을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뭐냐면 태자 부루가 도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사공을 만나요. 신하 우를 만납니다. 그때 치수 사업을 하는 뭐 내무부 장관 정도 장관이죠. 장관 우리로 하면은 그때 장관이 만나서
내가 북극 수정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천부 왕인 신친 황구정이라고 치수에 필요한 보물들을 줘요. 그래서 우리 단군 왕검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군의 명을 게으름 없이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태자 부르로부터 금간 옥첩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치수의 요결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국내 문헌은 환단고기, 그러니까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라고 하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 문헌을 제외하고는 뭐냐면 헤브루와 부르를 헷갈렸다. 그리고 뭐냐면은 마치 중국 그 중원 쪽에 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련하러 거기를 도와주러 이렇게 부르태자가 간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기술을 국내 문헌들은 환단고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시대 응제시주와 세종실록 지리지는 우가 도산에서 제후들과 해동할 때 태자 부르를 보내어서 조회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고조선이 오히려 중국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주객을 전도시켜 기록하였다. 그러면 9년 홍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동양 상고사의 최대 왜곡 조작 사건이 9년 대홍수의 사건이다. 이때 실제 결론은 단군 왕건께서 태자 부르를 보내서 9년 홍수에 중국이란 이름은 나라는 없었지만 그 중국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옛날에 그 고종의 밀사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로 얘기를 하죠. 헐버트가 있을 때 헐버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군은 아들 부르를 사신으로 보내서 치수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가 부탁을 하자. 중국 땅에 범람한 물을 다스려 줄 것을 부탁하자. 치수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다 거꾸로 해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잘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 홍수가 일어남으로 그 재앙이 만민에 미침으로 부르태자가 낭야성에서 먼저 순임금을 먼저 만납니다. 순임금을 먼저 만나요. 어디서 만나냐면 낭야에서. 이 산둥반대에 보면 낭야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낭야군이라고 해서 현재도 이렇게 있고, 이 낭야성이라는 거는 번안의 부단군 낭야가 설치했으므로 이제 낭야성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환단고기만이 이 낭야성의 정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태자가 낭야에 들러서 보름 동안, 반달이죠. 보름 동안 백성의 사정을 묻고 들어가지고 이때 순임금이 와가지고 사학을 거느리고 치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종합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부르태자에게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홍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오행치수법으로 치수를 성공케 하니까 그 다음에 우를 감시하라. 가무소를 낭야성에 설치한다. 이 낭야성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부르태자가 우를 만납니다. 도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계를 이렇게 하자면 맞습니다. 처음에 순임금이 요청을 하죠. 순임금이 요청을 해서 홍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단군 왕건께서 부르태자를 보내고 순임금과 처음에 보름 동안 만나가지고 보고서를 딱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실무자는 누구냐? 사공우거든요. 우가 이제 이때는 그 장관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공우를 부르태자가 만나서 실제적인 치수법을 사공우에게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낭야성에서는 누굴 만나냐면 순임금을 만났고, 그 다음에 낭야성에서 보름 동안 그런 세태를 살피다가 내려가서 도산에서 누굴 만나냐면 우를 만나는 겁니다. 사공우를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임금이 아니에요. 어딘가 우리나라 문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왕이니 우임금이니 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바로 순임금 아래에 있었던 신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도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도산 근처에는 우회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임금이 회맹을 했다. 모두를 모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을 갖다가 모이게 했다. 뭐 만국을 모일 그런 찰나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홍수가 막 나고 있는데 무슨 만국을 모이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우회촌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유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태자가 소집을 한 겁니다. 동방의 왕들을 도산에 모아놓고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바로 그 우에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와 도산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것이 중국 문헌에 있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문헌에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려실기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문적이 이긍이계 연려실기술이죠. 이긍이계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죠. 아니 이거
아니 이제 부루를 보내서 도산에서 우임금께 조회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 중국의 문헌에 어찌 한마디도 그러면 언급이 없겠는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 문헌에 있습니다. 부루태자가 나오는데 부루태자를 돌려놔가지고 부루라고 안 하고 창수사자라고 했어요. 창수사자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5월 춘추, 당송백 공육첩, 고미서, 역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뭐냐면 결국 5월 춘추인데 5월 춘추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가 사무치게 이렇게 치수를 물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 홍수를 막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꿈에 나타났다라고 실제로 나타나서 부르테자가 가서 실제로 전수를 해줬는데 꿈에 창수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내려주어서 치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치수를 성공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라를 건국하는 우가 그렇게 이제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5월 춘추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꿈에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내가 현이 창수사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이. 근데 현이 창수사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욕제계 해라라고 해서 우가 석 달 동안 목욕제계를 한 후에 금으로 장식한 책을 얻어서 치수의 요체를 터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수사자가 누구냐? 바로 부르테자라고 하는 거죠. 일단 현이의 창수사자라고 했습니다. 현이는 누구냐?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 중에 하나를 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죠. 현이입니다. 그 다음에 현이의 창수사자다라고 했는데 창수는 창해이고 창해는 발해다. 이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창수는 창해고 창해는 발해다라고 해서 발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 발해 사자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옛 기록의 부루는 5월 춘추의 창수사자이니 부루를 창해 사자로서 임명하여서 도산에 가서 하우를 보고 하우와 만나서 삼신오제교의 일부분이 오행설을 전하여 치수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우가 왕이 되자 부루의 덕을 생각하여서 뭐 그 삼신오제의 교를 믿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함이니 이는 상고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좋게 보신 거예요. 그냥 꿈에 창수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꿈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신성을 장식하여 사실을 신화한 것이다. 이렇게 좀 좋게 봐준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왜곡을 해서 실제적으로 부르테자가 드러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환단고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보면 우나라 순임금이 보낸 우가 회계산에 가서 조선의 가르침을 받을 때 자어선인을 통해서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한자도 명확하게 나와요. 창수사자인 부르테자를 찾아뵙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테자가 창수사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창수사자인 부르테자를 찾아뵙고 황제 중경을 전수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가 이것을 가지고서 치수를 하는데 활용하여 공덕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는 굿거리 중에 하나가 창부굿이 있습니다. 이건 한자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창을 하는 뭐 부인 부자 뭐 이렇게 해서 창수로 바뀌었는데 이 창부굿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창수사자 부루에 축약된 말입니다. 창수사자 부루를 갖다가 창부라고 해서 창부굿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서울 경기도 지방의 굿인데 뭔가 물을 다스리고 막 치수하는 그런 액을 맡고 이런 것으로서 지금도 그것이 기원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천부왕인으로 모든 액을 맡고 신침으로 홍수를 다스리던 그걸 갖다가 기원하는 굿거리다. 창부굿, 창수사자, 부루 이것도 명확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이렇습니다. 단군색이나 태백일사에는 명확하게 부르테자가 나와서 오행치수지법을 전수해줬다. 우에게 전수해줬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국 문헌으로 가면은 5월 춘추에 꿈에서 나오셨습니다. 현이 창수사자가 나오셨습니다. 송미자 세가로 가면은 신화시아에서 하늘이 주었습니다. 홍범구주를 주었다. 이 홍범구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행치수입니다. 같은 거예요. 오행치수지법, 홍범구주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임금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늘이 주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꿈에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진짜 도와줬느냐 이거를 왜곡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공우가 금강옥첩을 받아간 것과 관련된 5월 춘추, 역대 신선통감, 응제시주,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남, 동사강목, 묵자 등에서 모든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실체를 감추었다. 그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의 실체를 감추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창수사자는 부르테자다. 실제로 부르테자가 오행치수법을 이렇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행치수법을 전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홍수를 치수하자 순임금이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태산에 이르러 동후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라고 하는 사근동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근동후라고 하는데 순임금이 동후라고 해서 동방의 제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라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근자입니다. 근. 사근동후 할 때. 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명확하게 근이라고 하는 거는 조근한다라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련하는 걸 갖다가 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우임금이 근, 동쪽에 제후가 아니라 동쪽의 천자, 동쪽의 황제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근동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경에 나오는 이 말을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경을 보잖아요. 해석을 다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냐? 동방의 천자를 아련한 것이다. 동방의 단군 안검을 또는 부르테자를 아련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사근 동후 뒤에 뭐냐면은 뭐가 나오냐 뭐냐면 협시 월 정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량형을 또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연월 일시를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군주를 아련하고 시와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잡고 음률과 도량형을 그 동방의 천자국과 맞췄다라는 거예요. 천자국에서 이제 자를 해가지고 이걸 몇 센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면은 그 도량형을 그대로 천자국하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표준으로서 음률과 도량형은 천자만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동방의 단군을 아련하고 천자국인 단군 조선의 날짜, 음률, 도량형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서경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뒤바뀌어 있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대 단군, 부루 단군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뭐, 머리도 이제 편발 개수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명확하게 편발 개수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부루 단군 때 일식 기록은 박석재 박사님께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부루 단군 때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됐죠. 네, 금환일식은 동북아에서 관측해 보니까 최적 관측지가 장춘 하얼빈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첫 수도에 위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박석재 박사님께서 천문학자로서 이제 알아내셔가지고 세계 환단학회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단군 왕건과 부르테자, 부르단군 때 있어서의 하나의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천문학하고도 또는 문헌하고 그 다음에 유물유적하고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단지인데요. 이 부르단군을 기리는 것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게 부르단지라고 해서 가정에 곡식을 담아서 집안의 조상신으로 섬기는 단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부르단지거든요. 부르단지, 그 다음에 뭐 박형동 씨 댁의 부르단지, 조상단지라고 합니다. 부르단지죠. 예,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무당내력이라는 책을 보면 큰아들 부루가 어질고 다복하여 집집마다 땅을 택하여 단을 쌓고 질그릇에 배와 곡식을 채워 지프로 영을 짜서 덮는다. 이를 부루단지 혹은 업주갈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부루단지 또는 업주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부루단지나 업주갈이라고 한다. 재물을 맡은 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에 부루단지라는 것이 있다. 업주갈이라고 하는데 부루가 물을 다스리고 자리를 정하여 사에게 한 큰 덕을 기려서 치성을 드린다는 뜻이니 부루는 땅을 지키는 신, 터주신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떤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단군 왕검과 부루태자 그리고 이제 부루 단군으로서 이제 뭐 그 행적들이 굉장히 10여 가지 행적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거는 단군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헌단고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단군 왕검을 신화로 하고 있는 신화로 하고 단군을 삭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군 왕검과 부르테자의 어떤 행적 남아있는 어떤 국내 문헌과 중국 문헌의 어떤 행적만 찾아보더라도
단군 왕건과 부르테자는 실존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 뒤로 이어지는 47대 단군의 어떤 그 모습들이 우리 단군 조선의 2096년에 우리 역사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